또 딸이야? 산후조리원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아직 마취가 덜 깬 몸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침대 옆 아기 침대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5번째도 딸이라니. 우리 집안 대가 이제 완전히 끊겼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뱃속에서 함께했던 작고 소중한 생명이 이렇게 실망의 대상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2세 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3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천덕꾸러기 취급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5번이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1995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2살에 남편 박성우와 결혼한 저는 시댁 어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머리도 좋고 건강해 보이니까 아들 낳겠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 30년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러 올지 말이에요. 결혼 1년 후 첫째를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했고 시댁 식구들도 아들일 거야라며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딸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료실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죠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이 위로인지 압박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딸 지민이를 낳던 날 시어머니는 병원에 30분만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나 피곤해서 먼저 간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는 말과 함께요. 산후조리원도 가장 저렴한 곳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주말에만 잠깐 들렀습니다. 옆 병실에서는 아들을 낳은 산모의 가족들이 북적이며 축하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혼자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이지 딸을 낳았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 싶었습니다. 2년 후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며 온갖 민간요법을 권했습니다. 보신탕을 먹고 구술하고 심지어 아들을 낳는다는 절에 가서 기도도 했죠. 하지만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난 날 시어머니는 아예 병원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로 그래, 또 딸이구나라는 한마디만 하고 끊으셨죠. 남편은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라며 변명했지만 저는 왜 제가 미안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셋째 딸 지아, 넷째 딸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시댁의 실망은 더 커졌고 저에 대한 냉대는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만 비난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째 딸 지혜를 낳고 이 산후조리원 침대에 누워있는 이 순간입니다. 시어머니는 5분도 채 머물지 않고 나가셨고 남편은 아직 병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지혜를 안고 있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저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뿐인데 벌써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산모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낳아서 너무 좋아요.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혜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딸들이 아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민아, 지우야, 지아야, 지연아, 지혜야. 엄마가 너희를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줄게. 딸이라는 이유로 무시받지 않는 사람으로 키워줄게.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회식이 있어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잠깐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가 많이 실망하셨어. 이제 어떡하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뭘 어떡해요? 5달 키우면 되죠.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없는데. 딸이 아들보다 못한 게 뭔데요? 제대로 키우면 5달이 아들 10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병실에 남아 5달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봤습니다. 지민, 지우, 지아, 지연, 지혜. 모두 지혜로울 지자가 들어간 이름이었어요. 제가 정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도 된다며 관심도 없으셨죠. 하지만 저는 딸들에게 지혜롭고 당당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산후조리원 로비에서 저는 다른 가족을 봤습니다. 아들을 낳은 산모는 꽃다발과 선물로 가득한 손수레를 밀고 나왔고 시댁 식구들이 몰려와 축하했습니다. 저는 딸 하나만 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산모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내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딸 지민이가 달려와 엄마 동생 예쁘다며 웃었어요. 7살짜리가 동생을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만 있으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댁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오직 딸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30년 후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5달의 한복을 입혔습니다. 지민이는 10살, 지우는 8살, 지아는 6살, 지연이는 4살, 막내 지혜는 3살이었어요. 아이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시댁에서 또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할 테니까요. 5이나 낳아놓고 아들 하나 없네. 우리 집안대는 이제 끝이야.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냥 참아. 엄마 기분 좋게 해드리자. 참으라고요? 저는 매번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시누이 2명이 각자 아들을 데리고 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들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강민이, 우리 준서 왔네.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리고 저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도 왔구나. 애들 많이도 데리고 왔네. 인사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방에는 이미 시누이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저희는 작은 방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딸들은 조용히 앉아 서로 장난감을 나눠 가지며 놀았어요. 엄마, 우리는 왜 큰 방에 안 가요?
지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더 조용하고 좋잖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이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차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너는 과일 깎고 설거지나 해. 큰일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할게. 경험이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경험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누이들은 저보다 늦게 결혼했지만 항상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거실이 보였는데 시어머니가 손자들에게 떡을 먹이며 웃고 계셨습니다. 제 딸들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아무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차례가 끝나고 세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이 먼저 절을 하며 세배를 올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강민이 올해도 건강하게 자라라. 할아버지가 용돈 많이 준다. 용돈 봉투가 손자들 손에 쥐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각자 50만 원씩 받았다고 하더군요. 이제 제 딸들 차례였습니다. 지민이가 먼저 나서서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더니 작은 봉투를 하나 꺼내셨습니다. 그래, 너희도 건강해라. 봉투는 하나였습니다. 5명이 나눠 가지라는 뜻이었죠. 나중에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명이서 나누면 한 명당 2만 원. 손자들의 절반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이것밖에 안 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너희는 딸이라서, 할머니 눈에는 가치 없는 존재라서 그렇다고 말해야 하나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는데 시어머니가 지시하셨습니다. 큰 상은 우리끼리 먹고 애들은 작은 방에서 먹어. 손자들은 큰 상에 앉았고 제 딸들은 작은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도 딸들과 함께 작은 방으로 갔어요. 상에는 남은 음식들만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큰 방에서는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준서 벌써 이렇게 컸어? 강민이는 공부도 잘한다며? 시어머니의 자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지민이는 작년에 전교 1등을 했고 지우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딸의 성취는 자랑거리가 아니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며 말씀하셨어요. 성우야, 넌 정말 운이 없구나. 5이나 낳았는데 아들 하나 없으니.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딸들도 잘 키우면 괜찮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래도 대를 이을 사람은 있어야지. 우리 집안 재산은 누가 지내? 큰 시누이의 남편까지 가세했습니다. 요즘은 딸도 제사 지낼 수 있다던데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안 돼. 우리 집안은 아들이 제사 지내는 거야. 대가 끊기면 조상님들이 얼마나 서러워하시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딸들은 그럼 뭔가요? 조상도 인정하지 않는 존재인가요? 작은 방에서 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었어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직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 말이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은 조수석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만 미워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너희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하나요? 미워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방식이 그런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강민이 오빠랑 준서 오빠한테는 용돈을 많이 줘요? 우리는 5명이서 나눠야 하는데. 지우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불공평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용돈 더 줄게. 할머니 거는 그냥 잊어버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이들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운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제 딸들이 이런 차별 속에서 자라면 안 되겠다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더 이상 명절마다 가서 서러움을 당하지 않기로, 그리고 제 딸들만큼은 아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내기로 말이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지민 공부 특별관리, 지우 미술학원 등록, 지아 영어 시작, 지연 피아노 레슨, 지혜 한글 가르치기. 제 손에 든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30년 후 시어머니가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은 우리끼리 보내면 안 될까요? 남편이 신문을 내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명절에 시댁 안 가면 어떡해?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상처받아요. 차별받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차별이야? 우리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 좀 해. 이해요?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성호 씨, 당신은 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세뱃돈도 5명이서 10만 원 나눠 받았어요. 손자들은 한 명당 50만 원씩 받았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이 원래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야. 내가 이해해줘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마저 시댁 편인 거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솔직히 나도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대를 이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괜찮다고 말했던 건 다 거짓이었던 거죠. 속으로는 저를, 딸들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당신도 딸들이 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 전통이 그런 거잖아.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예민하다고요? 제 딸들이 차별받는 걸 보고 화내는 게 예민한 건가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절대 제 편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힘으로 딸들을 키우겠다고,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이제는 돈이 필요했어요. 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학원비며 교재비며 돈이 많이 들 테니까요.
마트에서 계산 언니를 구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딸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에 일했어요. 시급은 적었지만 매달 8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은 오롯이 딸들을 위해 쓰기로 했죠. 지민이는 수학학원에, 지우는 미술학원에, 지아는 영어학원에 보냈습니다. 지연이와 지혜는 아직 어렸지만 집에서 제가 직접 한글과 숫자를 가르쳤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과가 끝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요즘 일한다며? 동네 아는 분이 마트에서 저를 보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모양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조금 일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일하는 거야? 애들 밥은 챙기고? 저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애들 밥 당연히 챙기죠. 제가 일하는 건 아이들 교육비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딸들 교육시켜서 뭐해? 어차피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 될 건데. 그럴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들은 온갖 학원을 보내면서 제 딸들은 교육시킬 필요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어머니, 요즘은 여자도 공부 잘하면 좋은 직업 가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결혼하면 다 소용없어. 시집이나 잘 보내는 게 낫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딸은 교육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지민이가 수학 시험지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나 100점 받았어. 만점짜리 시험지였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지민이 정말 잘했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지민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시댁이 뭐라고 하든 제 딸들만큼은 최고로 키우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제가 일하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였죠. 그저 월급날 생활비를 주고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친구들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안일이나 육아는 여전히 제 몫이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간섭하지 않아서 더 좋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딸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낸 후 마트로 출근했습니다.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숙제를 도와주고 저녁을 준비했죠. 밤에는 딸들과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 옷은 몇 년 동안 새로 사지 않았습니다. 헌 옷을 입고 다녔지만 상관없었어요. 대신 딸들 옷은 단정하게 입혔고 학용품은 좋은 걸로 사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집 형편이 안 좋은가 봐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민이와 지우가 학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학원 선생님이 우리 둘 다 특목고 갈 수 있대.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특목고 준비반 들어가려면 학원비가 더 든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도 빠듯한데 학원비를 더 낼 수 있을까? 하지만 금방 결심했습니다. 들어가자. 엄마가 일을 더 할게.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괜찮아? 너무 힘들지 않아?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이 잘 되는 게 제일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딸들의 성장이 제 유일한 기쁨이었으니까요. 마트 매니저에게 부탁해서
저녁 시간대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주 3회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마트 재고 정리를 했어요. 집에 오면 밤 11시가 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딸들은 남편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저녁을 먹고 숙제를 했어요. 한 달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었죠. 저는 가기 싫었지만 남편이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시누이들이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우리 강민이 태권도 검은띠 땄어요. 준서는 영어 유치원 다녀서 영어 잘해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미수가, 너희 애들은 요즘 뭐 하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큰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딸 교육시켜서 뭐해요? 우리 시대랑 다르다고 해도 여자는 결국 결혼이 제일 중요한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내봤자 손해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요즘 애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무리하게요? 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딸들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적당히 공부하고 나중에 좋은 데 시집 가면 되지.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딸은 공부할 필요 없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생각.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설명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를 꺼내 적었습니다. 2005년 5월. 딸들이 특목고 준비 시작. 지민이와 지우 모두 상위 5% 성적. 나는 오늘도 혼자지만 괜찮다. 30년 후에는 모두가 내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할 것이다. 잠들기 전 딸들 방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5딸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은 건 한여름 저녁이었습니다.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봐. 저는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75평생을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좀 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3개월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었거든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 어머니만이 너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항암 치료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들었어요. 저는 마트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남편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줘.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빠듯한데 처남한테 좀 부탁해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작년에 수술하셨을 때는 남편이 1,000만 원을 선뜻 내놓았거든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다른가 봅니다. 동생에게 전화했지만 동생도 사정이 어려웠어요. 언니 미안해.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에 조금밖에 못 도와줘. 결국 저는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트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주말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딸들도 엄마를 도와줬습니다.
외할머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며 매일 기도했죠. 어머니는 병상에서도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미수가, 너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 손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 시집가서 고생하는 거 다 알아. 딸 5 낳았다고 무시당하는 거 엄마도 다 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미숙이가 얼마나 훌륭한 엄마인데 딸 5 키우면서 공부까지 시키고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2달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제 귀에 속삭이셨어요. 미수가, 너희 딸들 꼭 훌륭하게 키워라. 여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말이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친척도 많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제 5 딸이 외할머니 영정 앞에서 엉엉 울며 절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조문을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짧게 인사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수고했다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죠. 남편도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자고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차가운 사람들이었습니다. 49제를 지내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동생이 전화했어요. 언니, 엄마가 유언장을 남기셨대. 변호사 사무실로 와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유언장을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남기실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니 동생과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5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미숙에게 엄마는 평생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구나. 시집가서 고생하는 너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그래서 엄마가 몰래 모아둔 게 있단다. 우리 집 뒤 빈 땅 기억하지? 그게 10년 전에 재개발 지역으로 묶였어. 얼마 전에 3억에 팔렸단다. 그 돈을 너한테 주고 싶구나. 우리 손녀들 교육시키는 데 써라. 딸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말이다.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그렇게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땅 매매대금 3억 중 장례비와 세금을 제외한 2억 7천만 원을 박미숙 씨 명의로 예금해 두셨습니다. 여동생분께는 별도로 5천만 원을 남기셨고요.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엄마가 언니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아? 나한테 항상 말씀하셨어. 미숙이가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헌 옷만 입으시고 아껴 사신 이유를요. 다 제 딸들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통장을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딸들 꼭 잘 키울게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유산을 남기셨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2억 7천.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렇게 많아? 그럼 그 돈으로 집 좀 넓은 데로 옮기자. 우리 애들 5이나 되는데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살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돈은 엄마가 딸들 교육비로 쓰라고 남기신 거예요. 남편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교육비? 지금도 학원 충분히 보내고 있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딸들이 앞으로 대학 가고 유학도 갈 수 있어요. 이 돈은 절대 다른 데 못 써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부부 재산인데 왜 내 마음대로 결정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남기신 거예요. 법적으로 제 돈이고 저는 엄마 유언대로 할 겁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으니 당장 오라고 하셨어요. 가보니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미수가 내 친정에서 유산 받았다며? 저는 남편이 말했구나 싶었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집 대출금 좀 갚아라. 5천만 원만 빌려주면 된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까지 요구하시다니요. 어머니, 그 돈은 제 딸들 교육비예요.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시댁이 어려우면 도와야죠. 그리고 딸들 교육시켜서 뭐해요? 아들도 없는데. 제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니요, 못 드립니다. 이건 제 친정 어머니가 손녀들을 위해 남기신 돈이에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먹고 살면서 그게 무슨 태도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친정 어머니 유산은 시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성우야,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먼저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라. 아들도 없는 주제에.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딸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시댁에 빌려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애들아, 외할머니가 너희한테 큰 선물을 남기셨어.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무슨 선물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야. 대학도 가고 외국 유학도 갈 수 있어.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유학 갈 수 있어요? 그럼 외할머니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5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손녀들 꼭 잘 키울게요. 엄마의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할게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의대 합격했어. 휴대폰 너머로 큰딸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다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의예과? 제 딸이 해냈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 합격 통지서 방금 왔어. 정시 최종 합격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지민이를 낳고 시댁에서 실망의 눈초리를 받던 그날부터 정확히 15년 만에 이룬 성과였어요. 매니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미숙 씨,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큰딸이 의대 붙었어요.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시댁과는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지민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 지민이 정말 자랑스럽다. 둘째 지우도 옆에서 축하해줬어요. 언니 축하해. 나도 언니처럼 될 거야. 지우는 지금 고1로 사법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지아는 중3으로 특목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넷째 지연이와 막내 지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5딸 모두 열심히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친정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민이가 서울대 의대 붙었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처음으로 남편이 우리 딸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지민이가 의대 붙었다며? 소식이 빠르셨습니다. 아마 남편이 말씀드린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서울대 의예과에 붙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했네. 근데 의사가 되면 시집은 언제 가려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딸이 서울대 의대를 붙었는데도 관심사는 오직 시집뿐이시네요. 공부 먼저 하고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투덜거리셨습니다. 여자가 너무 공부하면 시집가기 힘들어. 적당히 해야지.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자가 의대 붙었다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을 텐데 손녀라서 그러지 못하시는 거겠죠. 한 달 후 시댁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당장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갔더니 온 집안이 난리였습니다. 큰 시누이가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표정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강민이가 사업이 망했어. 빚이 3억이래. 저는 놀랐습니다. 강민이는 시댁이 그토록 자랑하던 첫째 손자였어요. 명문대를 나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망했다니요. 큰 시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수님, 우리 좀 도와줘. 3억만 있으면 돼. 형수님 친정에서 물려받은 돈 있잖아.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다 딸들 교육비로 썼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반 정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시누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준서도 요즘 힘들어요. 대학 졸업하고 3년째 취업 못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손자들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다 대학도 나왔는데.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15년 전 명절 때 그렇게 자랑하시던 손자들이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강민이는 사업 실패, 준서는 백수. 그때 그렇게 대단하다고 추켜 세우시더니 말이죠.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미수가 지민이가 의대생이잖아. 지민이한테 부탁해서 강민이 좀 취업 자리 알아봐 달라고 해. 제가 어이없어서 물었습니다. 의대생이 어떻게 취업 자리를 알아봐요?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민이는 아직 학생이에요. 그리고 지민이가 의대 가는데 도움 주셨던 것도 하나 없으시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는 이 집 며느리잖아.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야지.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명절 때 제 딸들한테
세뱃돈 10만 원 5명이서 나눠주시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시댁 식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딸들이 어릴 때 차별하시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큰 시누이가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조카들을 차별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모르세요? 명절 때마다 손자들만 챙기시고 딸은 대접할 필요 없다고 하신 거 다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절에도 안 올게요. 집을 나서는데 남편이 뛰어나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가족이 우리 딸들한테 한 짓 생각해봐요. 15년 동안 얼마나 무시당했는데.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저는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딸들만 생각하고 살 거예요. 시댁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지민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지민이는 눈치챘습니다. 엄마 울었지? 또 할머니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만 있으면 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더 열심히 할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착한 딸들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장학금 받기로 했어. 전액 장학금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등록금 안 내도 돼?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생활비도 나와. 엄마,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민이가 이렇게까지 컸구나 싶었어요. 우리 지민이 정말 장하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훌륭한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 고생 보답할게.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효녀야. 며칠 후 지우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나 모의고사 전국 10등 했어. 서울대 법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셋째 지아도 입시 준비를 순조롭게 하고 있었고, 넷째 지연이는 영어 토론대회에서 수상했어요. 막내 지혜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5딸이 모두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반면 시댁 소식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강민이는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준서는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누이의 막내 아들도 대학을 2번이나 자퇴했다고 들었어요.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하셨습니다. 미수가, 그때는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사과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 와라. 가족 모임한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습니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들 뒷바라지하느라 바빠요. 15년 동안 어머니는 손자들만 챙기셨잖아요. 이제 저도 제 딸들만 챙기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 집에 와서 따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가족이 우리 딸들한테 한 걸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10년 11월
드디어 시댁의 진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자랑하던 손자들은 모두 실패했고 그들이 무시하던 내 딸들은 빛나고 있다. 15년간의 인내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달이 밝았습니다. 앞으로 15년만 더 있으면 모든 게 완성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 나 로스쿨 합격했어. 둘째 지우가 울먹이며 전화했습니다. 2015년이었고 지우는 23살이었어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통지서를 받은 거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딸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 중이었고 둘째는 로스쿨 합격. 제 딸들이 해냈습니다. 우리 지우 정말 대단하다.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지민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 셋째 지아는 서울교대 2학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넷째 지연이는 고3으로 연세대 경영학과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막내 지혜는 고2로 이미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며 외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5딸 모두가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20년의 인내가 결실을 맺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민이는 인턴이라 월급이 적었고 지우의 로스쿨 등록금은 1년에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아의 교대 학비, 지연이의 입시, 학원비, 지혜의 학비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은 이미 반 이상 썼고 제 마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우 로스쿨 등록금 좀 보태줄 수 있어?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그리고 나 이번에 강민이 빚 좀 갚아주기로 했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강민이 빚을?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부탁하셔서 3천만 원만 빌려달래. 나중에 갚는다고 했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조카 빚은 갚아주면서 자기 딸 학비는 못 대주겠다니요. 그럼 지우는 어떡해요? 로스쿨 등록금이 1년에 2천만 원 넘는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친정에서 받은 돈 있잖아. 그걸로 해.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 돈은 제 친정 어머니가 딸들 위해 남기신 거예요. 당신 조카 빚 갚는 돈이 아니고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그렇게 각박하게 구는 거야? 가족인데 좀 도와줘야지. 가족이요? 그 가족이 지난 20년간 제 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도 못 하시나요? 강민이가 사업 망친 건 자기 책임이에요. 왜 우리가 빚을 갚아줘야 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넌 정말 이기적이야. 내 조카가 힘들다는데 외면하라고? 저도 일어섰습니다. 당신 딸들이 20년간 힘들었는데 외면한 건 누구예요?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3천만 원을 강민이에게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미수가 지민이가 의사 됐다며? 지우는 로스쿨 붙었고? 잘했네. 이번 주말에 집에 와.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계속해서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온 식구가 모여 있었어요. 큰 시누이 가족, 작은 시누이 가족 모두 와 있었습니다. 강민이와 준서도 보였어요. 강민이는 여전히 빚에 쪼들리고 있었고 준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가족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집안 미래를 위해서야.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미숙이 내 큰딸이 의사고 둘째가 로스쿨 다닌다며? 그러면 우리 집안에 의사랑 변호사가 생기는 거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민이가 의사니까 우리 집안 사람들 병원비 좀 싸게 해주고 지우가 변호사 되면 법률 문제 무료로 봐주면 되잖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손녀들을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써먹으려고 하시네요. 어머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큰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불가능해요?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20년 전 명절 때는 가족이 아니셨잖아요. 세뱃돈도 안 주시면서. 작은 시누이가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그때 얘기를 왜 또 꺼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무시하신 아이들이 지금 성공했다고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 집에 시집와서 그게 무슨 태도야? 저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제 딸들이 성공한 건 어머니 덕분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동안 제가 혼자 키운 겁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드셨습니다. 미숙이, 그래도 우리가 조상님들이잖아. 손녀들이 조부모를 도와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녀들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으세요? 20년간 차별하고 무시만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넌 이 집 며느리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딸이 아무리 잘나봤자 아들 하나만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들 하나가 딸 10보다 낫다고요? 제 딸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어머니, 제 딸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딸이잖아. 아무리 공부 잘해도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우리 집안 재산은 누가 지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강민이가 지내면 되잖아요. 큰 시누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우리 강민이는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힘든 시기가 벌써 7년째네요. 반면 제 딸들은 매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시댁 식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대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엄마 기분 상하시게.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요? 아들 하나가 딸 10보다 낫대요. 우리 딸들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 이해해줘. 이해요? 또 이해하라고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남편이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저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을 참고 견뎌왔는데 딸들이 성공해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다니요. 정말이지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5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지민이가 물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지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민이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때문에 힘드시죠? 저는 딸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엄마의 자랑이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5딸이 저를 둘러싸고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남편의 전화를 받은 건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58이었고 시어머니는 85이 되셨어요.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래.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어.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저를 무시하고 딸들을 차별했던 시어머니. 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였고 딸들의 할머니였습니다. 알았어요. 병원이 어디예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큰딸 지민이가 근무하는 병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손자들인 강민이와 준서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강민이는 어디 있어요? 제가 묻자 큰 시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이는 지방에 있어서 못 온대.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강민이는 여전히 빚에 쪼들려 도망 다니고 있었고 준서는 또 다른 알바 면접을 보러 갔다고 했어요. 30년 전 그렇게 자랑하던 손자들이 정작 할머니가 위독한데도 곁에 없었습니다. 병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1달 사이에 엄청나게 야위셨습니다. 저를 보자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미숙이, 왔구나. 네, 어머니.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강민이는? 준서는? 시어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시누이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아차리셨죠. 손자들이 오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손자들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제가 담당 의사입니다.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지민이를 쳐다봤습니다. 지민이, 내가? 지민이는 이제 35이었고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과장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치료 맡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지민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세요. 며칠 후 지민이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6개월 정도 연장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시누이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 총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없어. 강민이 빚도 있고. 작은 시누이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준서 때문에 빚이 많아서 어렵네요. 결국 아무도 병원비를 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내겠습니다. 시누이들이 놀랐습니다. 뭐, 내가?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병원비는 저희 자매들이 부담하겠습니다. 곧이어 지우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33인 지우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어요. 언니, 내가 2천 낼게. 셋째 지아도 왔습니다. 31살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저도 1,000만 원 내겠습니다. 넷째 지연이도 왔습니다. 29의 IT 스타트업 대표였어요. 저도 1,000만 원 낼게요. 막내 지혜도 왔습니다. 28배 외교관이었습니다.
저도 1,000만 원 준비했어요. 시누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딸은 대접할 필요 없다며 무시했던 그 손녀들이 지금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 5천만 원을 내놓은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지민이가, 지우가, 그 애들이 날 위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5딸이 다 돈을 모았대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 애들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지민이가 직접 집도했고 다른 딸들도 교대로 병문안을 왔어요. 지우는 병원 법률 문제를 도와줬고 지아는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지연이는 병실 환경을 개선해줬고 지혜는 외국 의료 논문을 번역해서 가져왔어요. 5딸 모두가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반면 손자들은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시어머니 상태가 호전됐어요. 지민이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병실로 불렀습니다. 미수가 나 좀 앉혀줘.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수가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괴롭히고 내 딸들을 무시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딸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손자들만 챙기고 너희 딸들은 무시했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효자는 손자들이 아니라 내 딸들이더구나. 강민이도 준서도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지민이, 지우, 지아, 지연이, 지혜가 날 살렸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내 딸들이 정말 훌륭해.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날 살려줬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수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0년간 받은 상처가 한 번의 사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어머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5딸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딸들을 보며 손짓했어요. 너희들, 이리 와봐라. 딸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너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정말 못되게 굴었지. 세뱃돈도 안 주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너희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미수가, 내가 우리 집 진짜 효자였구나. 나는 손자들만 키운다고 했는데 정작 손자들은 다 실패했어. 근데 너는 혼자서 5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어. 너희 모두가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정말 바보였어. 아들 하나가 딸 10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너희 5명이 손자들 100명보다 훌륭해. 시어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옳았어. 30년 전 내가 딸들을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우겠다고 했을 때 나는 코웃음 쳤어. 근데 너는 해냈어. 정말 해냈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30년간의 갈등이 이 순간에 폭발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알겠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손자들은 내 피를 이어받았지만 날 버렸어. 근데 너희 딸들은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날 살렸어. 이게 진짜 효구나.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도 병실 밖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무시하던 조카딸들이 어머니를 살린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수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30년간의 서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명절마다 받았던 차별, 무시당했던 순간들, 혼자 울었던 밤들. 어머니,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도 돼.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가져. 나는 기다릴게. 병실을 나오는데 남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우리 딸들 정말 대단하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30년 동안 딸들을 무시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바보였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았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완쾌하신 건 6개월 후였습니다. 기적 같은 회복이었습니다. 지민이의 헌신적인 치료와 5달의 정성 덕분이었죠.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싶구나.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으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하셨지만 저는 살짝 손을 뺐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나 용서해다오. 30년 동안 정말 잘못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30년 늦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셨다면 제 딸들이 어릴 때 사과하셨어야죠. 지민이가 7살 때 또 딸이냐며 실망하지 말았어야 했고 명절 때마다 세뱃돈 차별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수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들이 할머니의 사랑이 필요했을 때는 안 계셨잖아요. 손자들한테만 용돈 주고 손자들만 챙기시면서 제 딸들은 구석에 앉혀 놓으셨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딸들이 성공했다고, 의사가 됐다고, 변호사가 됐다고 용서를 구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릎 꿇을게. 제발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무릎 꿇으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용서해 주는 거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딸들 때문에 병원비는 대드렸지만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30년간 받은 상처가 사과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미수가, 제발. 나 이제 얼마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사시든 짧게 사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 딸들이 30년 동안 할머니한테 사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5딸이 들어왔습니다. 퇴근 후 함께 온 거였어요. 시어머니를 보자 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지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들에게 손을 뻗었어요. 지민아, 지우야,
할머니 용서해다오.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지민이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병원에서 치료해드린 건 의사로서의 의무였을 뿐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입니다. 시어머니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아, 그게 무슨 말이니?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더욱 울먹였습니다. 왜 용서 못 해주니? 지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사랑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우리가 어릴 때 할머니는 강민이 오빠랑 준서 오빠만 챙기셨잖아요.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상 받아도 전교 1등해도 할머니는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건 너무 이기적이에요. 막내 지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어릴 때 할머니의 사랑이 정말 필요했어요. 명절마다 구석에 앉아서 할머니가 오빠들만 안아주시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나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다.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하지만 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앞으로도 저희는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을 겁니다. 딸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수가, 그럼 나는 어떡하니? 강민이도 준서도 안 오는데.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30년 동안 선택하신 결과예요. 어머니는 손자들만 챙기셨잖아요. 이제 그 손자들한테 가세요.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30년 동안 딸들을 무시했잖아요. 아들이 없어서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한테도 실망했어요. 엄마 편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지민아, 아빠는. 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빠도 속으로는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죠? 저희가 몰랐던 줄 아세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딸들이 병원비 냈고 치료해드렸어요.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수가,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당신 어머니 모시고 가세요. 저는 저녁 준비해야 해요.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면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셨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민이가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줬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지우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5딸이 저를 둘러싸고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을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시원함의 눈물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딸들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식사 중에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요. 엄마랑 우리 5이서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어디로 갈까? 딸들이 웃으며 여행지를 추천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유럽, 동남아시아.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시누이였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너무 우울해하세요.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가 30년 동안 하신 행동의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큰 시누이가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사과하셨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형님, 아들 강민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할머니 병문안 한 번이라도 왔나요? 큰 시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강민이가 바빠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작은 시누이도 전화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병원비 얼마나 냈어요? 저희 딸들은 5천만 원 냈는데요. 작은 시누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가 다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울증 때문이었대요. 남편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가줘.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요. 제가 갈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냉정하구나.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저한테 했던 게 냉정한 게 아니었나요? 아들 없는 게 아쉽다고 하신 거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딸들과 함께요. 당신이나 시댁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해 가을 딸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어요. 딸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고 거리를 걸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딸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우리 6명이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데 문득 창밖에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훨씬 더 늙어 보였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어요. 엄마, 뭐 봐?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9살의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도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보다 훨씬 당당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너는 잘했어. 30년 동안 참고 견딘 거 정말 잘했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다음 날 지민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 집들이 하는데 와줄 수 있어? 지민이는 강남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샀다고 했어요. 의사로서 번 돈으로요. 당연히 가야지. 엄마가 음식 만들어 갈까? 좋아요, 엄마. 동생들도 다 온대요. 그날 저는 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30년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사과를 거절한 것도 옳았다고 말이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딸들의 자랑스러운 엄마였고 제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고 싶은 전화만 받을 거니까요. 대신 지우에게서 온 문자를 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너희들 사랑해. 너희가 있어서 엄마는 행복해. 그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용서가 아닌 당당한 거절로 30년의 서러움은 복수가 아닌 존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제 딸들에게는 절대 이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30년을 견딘 이유이자 앞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미숙 씨의 30년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미숙 씨가 30년 동안 혼자 견뎌야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명절마다 차별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딸들을 키워낸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시댁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남편마저 이해해주지 않아도 자식만은 지키겠다는 그 한결같은 마음 말이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딸도 아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손자들은 할머니가 위독할 때 곁에 없었지만 무시당했던 손녀들이 할머니를 살렸습니다. 셋째, 용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30년간 받은 상처를 사과 한마디로 지울 수는 없어요. 미숙 씨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은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킨 것입니다. 넷째, 여성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며느리로서, 엄마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에게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받으신 적은요? 아니면 반대로 며느리나 손녀를 무심코 차별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의 선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은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냉정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절대 참지만 마세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며느리라는 이유로도, 여자라는 이유로도 함부로 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딸들에게는 절대 이런 상처를 물려주지 마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혹은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